자, 미술 치료의 개념과 역사적 고찰을 보면 미술 치료의 개념은 말로서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이나 감정을 미술 활동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고 내면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면서 자아 성장을 촉진시키는 치료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미술 치료의 특성을 보면은 쭉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미술 치료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초기 미술 치료, 그리고 이제 현대 미술 치료, 마가렛 나움버그, 또 에디트 크레머, 또 엘리너 울만, 뭐 이런 유명한 미술 치료 학자들을 볼 수가 있죠. 자, 한국에서 미술 치료는 이제 정신병원과 종합병원, 신경정신과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작업 활동의 하나로 미술 활동을 시도를 했고, 1992년 한국미술치료학회가 창립돼서 미술 치료에 대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대학과 대학원에서 미술치료 강좌 및 미술 치료사 양성 과정을 개설해서 또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술 치료의 실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미술 치료 대상을 보면은, 자, 일반적으로 미술 치료 적용 대상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을 언어보다는 그림으로 잘 표현하는 사람에게 적당하다. 특히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고립되어 있으며 대인관계가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적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 등을 앓고 있거나 또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폭행이나 아동학대 등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에게 적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을 이미지화 시키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 미술치료가 효과적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이를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술치료의 그 기능을 보면, 미술치료의 기능, 진단적 기능과 그 치료적 기능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진단적 기능을 보면 우선 미술치료는 내담자가 나타내는 그 미술적 활동을 통해 내담자의 정서적 또 인지적 발달적 상태를 평가하는 역동적인 진단을 할 수 있다. 미술치료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내적 갈등이나 억압, 두려움 등을 표현함으로써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진단하고,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 목적을 위한 그림 평가는 1906년 독일 정신과 의사인 프리즈 머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후에 Good Enough가 아동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Draw a Man 테스트라는 그렇게 불리는 검사 도구를 개발을 했습니다. 미술치료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진단 도구를 보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DDS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는 첫 번째 D는 다이어그노스틱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드로잉 시리즈, 이렇게 약자입니다. 이 DDS는 베리 M이나 또 코헨, 또 바바라 레소이, 뭐 이런 사람들이 1982년에 개발한 것인데, 13세 이상 내담자에게 적용 가능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미술치료
검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략 18 곱하기 24인치 그 45 곱하기 60cm라고 할 수 있는 그 흰 종이를 주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사용한 색깔이나 선 길이 또 뭐 공간 사용, 지면 위의 그림 위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진단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진단 방법 DD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ARI라고 하는 약자인데요. 이거는 만다라 어세스먼트 리서치 인스트루먼트 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MARI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 검사는 내담자에게 기하학적 형태로 그려진 여러 만다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후에 색깔 종이와 파스텔 색깔 하나씩을 선택해서 만다라를 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린 후에 내담자가 그린 그림과 관련된 의미나 경험 또 정보들이 있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는 내담자의 심리적인 향상과 또 그들의 현재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HTP,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House Tree Person의 약자입니다. 이 검사는 개인의 성격을 측정하는 투사적 검사이며, 뇌손성이나 일반적인 정신적 기능을 평가하는 데에도 사용이 됩니다. HTP 검사는 존 버그에 의해 개발됐는데, 그는 이 검사를 통해 지적 능력의 양적, 질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시했습니다. 원래 이 검사는 3세 이상에게 적용되고 또 1시간 반 동안 집이나 나무 또 각 사람, 여자나 남자를 그리게 하고 60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집의 경우 여기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현재 행복한지, 또 사람들이 이 집을 방문하는지 뭐 이런 등의 질문을 하고, 나무의 경우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또 뭐 몇 살 됐는지, 또 계절은 언제인지, 누가 이 나무에 물을 주는지 등을 묻거나, 뭐 사람의 경우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몇 살인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미술치료사나 검사자들은 자신이 만든 질문들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좀 더 융통성 있게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뭐 정해진 질문뿐만 아니라 이제 더 그 치료자마다 질문 목록을 만들어서 질문함으로 인해서 그 내담자의 심리적인 상태나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특히 KHTP가 있는데, 이거는 Kinetic House Tree Person, 이 HTP에다가 K 하나가 더 붙었죠. 키네틱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하는 걸 말합니다. 움직이고 활동하는 걸 말합니다. 집, 나무, 사람을 함께 그려서 각각의 그림에서 나타나지 않는 역동성과 그 내담자의 더 깊은 내면의 개인이 갖고 있는 욕구와 이것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진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KFD입니다. Kinetic Family Drawing. 이거는 뭐 움직이는, 그러니까 동적이라는 말은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동적 가족화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 가족이 각각 무언가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게 해서 가족의 체제나 또 내담자의 가족 지각뿐 아니라
가족 역동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가족을 그린 후에 각 인물상이 누구인지와 또 연령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합니다. 상담자가 해석을 할 경우에는 인물상의 위치나 크기, 방향, 생략, 또 뭐 거리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가족체계 진단법은 상담자가 가족 전체나 부부 또 부모와 자녀들이 협동하여 그리게 함으로써 그들의 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로는 로드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이 검사는 내담자로 하여금 그 사람의 삶의 길을 나타내도록 길을 그리게 하는 투사적인 검사 방법입니다. 이 길 그림은 내담자의 근원이나 그 삶 과정의 역사, 또 현재까지의 경험, 미래를 위한 계획 등을 나타내는 자발적인 심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길의 치료적 특성이나 욕구는 길에 대한 내담자의 변화와 회복을 위한 능력으로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진단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내담자를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적 기능을 해야 되는데, 자, 미술 치료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 갈등과 불안 등 병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술 치료에서는 내담자에게 특정 주제나 방법이 주어지지 않고 내담자가 자유롭게 주제와 재료를 선택하는 비지시적인 방법과 특정한 주제나 지시가 주어지는 지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비지시적인 방법은 주로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또 내담자의 자아 능력이 신뢰로울 때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담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지금 현재 떠오르는 것을 그려보라고 하는 등 이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또 생각을 표현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내면을 알 수 있는 내적 경험을 하게 되며 자아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제 지시적 방법에서는 치료 기간이 단기적일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 치료를 시작할 때 내담자가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거나 또 뭐 자아가 미성숙한 경우 이게 이제 사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가족을 그려보라고 한 후에 비지시적인 방법과 같이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등을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내담자가 미술 작품을 만들거나 생각하는 과정, 또 그리고 다 완성한 후에 느낌과 깨달음, 또 내적 경험 등이 치료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치료적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술 치료의 치료적 기능에 대해서는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증, 또 뭐 자살 충동, 또 정신분열증 등을 가진 이런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많은 임상적 연구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알려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미술 치료를 위한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미술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구비해야 할 공간이나 시간, 매체 등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있어요. 이러한 구조적 물리적 환경 외에 상담자가 내담자의 그 라포 형성과 같은 심리적 환경 또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데, 첫째, 물리적 공간입니다. 물리적 공간, 미술 치료를 위한 물리적 환경으로는 적당한 공간과 충분한 채광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담자가 안온하고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감을 사용할 경우는 물 사용이 쉽도록 세면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벽의 구성에서는 미술치료에서 무엇보다 작업한 것을 전시하거나 집단 미술 활동을 할 경우에 벽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편안한 밝은 톤의 색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한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미술 치료를 할 경우는 벽이나 바닥을 활용해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하기 쉬운 재질로 마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미술 재료나 비품 또 그리고 미술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시설 등이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시설 또 뭐 미술 치료 관찰을 위한 일방경이나 또 이제 비디오와 카메라 또 거울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매체인데요. 미술 치료를 진행할 경우 치료 시간의 구성 및 다른 요소들에 따라서 다양한 매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미술 재료는 간단하고 적절하고 다루기 쉬워야 합니다. 내담자가 작품을 제 시간에 완성할 수 있도록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미술 치료에서는 매체의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욕구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내담자에게 맞는 매체를 제공해야 합니다. 랜드가튼은 통제 정도에 따른 미술 매체의 특성을 제시하였는데 가장 낮은 통제를 하는 순서부터 제시하면 뭐 젖은 점토라든지 그림 물감, 부드러운 점토, 오일, 파스텔, 또 두꺼운 펠트지, 콜라주, 단단한 펠트지, 얕은 펠트지, 색연필, 연필 이런 순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젖은 점토의 경우 낮은 통제력을 지닌 재료로서 강박관념이나 경직된 내담자에게는 적합하며 태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재료이지만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 내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색연필이나 연필과 같은 딱딱한 재료는 높은 통제력을 지닌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 내담자에게는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담자의 성격과 반대 성향의 미술 재료를 제공하는 이유는 내담자의 내면 세계에 억압되어 있는 부분을 재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똑같은 매체를 사용하더라도 내담자에게 전혀 다른 경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찢어지는 신문지를 이용할 경우 강박관념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내담자에게는 이 신문지를 마구 찢어서 사용하게 해서 강박 성향이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지만 내담자가 쉽게 좌절하는 성향을 가진 경우에는 이러한 신문지의 특성이 오히려 좌절을 더 경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담자의 성격을 고려해서 적당한 미술 매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양의 미술 매체를 제공할 경우에 내담자가 질리거나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서 미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서 미술 매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간인데요. 보통 미술 치료 시간은 주 1, 2회 제공되는데 1회기에 대략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실시합니다. 그러나 치료 시간은 치료 목표나 대상 또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며 내담자에 따라 조절 가능이 된다는 거죠. 미술 치료도 놀이 치료와 마찬가지로 도입 시간에는 웜업 시간을 갖는 것이 좋고 또 뭐 미술 활동 후에 내담자가 만든
작품이나 가정에 대해 느낌을 말해보거나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심리적 환경입니다. 자, 미술 활동을 통해 치료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심리적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내담자가 표현하는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 심리적으로 지지해 주고 내담자가 자신이 느낌이나 감정을 미술 활동을 통해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촉진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아동은 미술 치료실의 낯선 환경과 또 자신이 그린 그 작품이 평가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 하기도 하는데, 이때 미술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담자 자신이 언제든지 그만두거나 그 미술 작품을 폐기할 수 있다는 등 그 내담자에게 전적인 권한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성인들도 이 미술 치료를 하다 보면은 난 미술을 그림을 못 그리는데요, 나 그림 그릴 줄 모르는데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미술 치료는 그 사람의 미술 능력을 판단하거나 또 그 미술 능력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반적으로 상담자는 이 내담자가 하는 미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 그렸다 못 그렸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같이 할 경우 내담자가 자신의 작품을 상담자의 것과 비교하여 경쟁의식을 갖게 되고 자아를 오히려 훼손시키는 등 자아성장의 기회를 갖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언제나 지지자이면서 촉진자의 역할을 제공해서 내담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적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술 치료의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초기 단계, 중기 단계, 말기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를 보면 탐색 및 규칙 정하기가 있습니다. 어느 치료 접근과 마찬가지로 초기 미술 치료 과정은 다른 치료 접근들과 비슷합니다. 우선 미술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치료자는 내담자가 지켜야 할 규칙, 특히 안전과 관련 있을 경우 명확히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제 시간에 상담을 받으러 오기,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기 등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이야기해 주고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현재 무엇이 가장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상담자의 태도와 내담자의 그 초기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치료가 지속되지 않을지 결정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 단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탐색 및 규칙 정하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검사 실시하기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어떠한 검사들이 이루어질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서 내담자에게 진행하는 미술 검사를 통해 어떠한 편견이라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초기 면접을 통해 가족력이나 주요 문제 등을 파악하고 관찰이나 또 지능, 인성, 투사 검사 등을 실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초기 단계 중에 분석하기입니다. 내담자에게 미술 검사를 실시할 때 관찰을 통해서 내담자의 태도나 시작 순서, 크기, 위치, 소요 시간, 또 그 그림 그릴 때의 필압 정도, 생략 여부,
사람 그릴 때 발을 안 그린다든가 뭐 팔을 안 그린다든가 머리를 안 그린다 이런 파악하고 아동이 그림 검사를 완성하였으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서 내담자에게 이 그림이 주는 의미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상담자는 형식적인 분석과 내용적인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석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 라포 형성학인데요. 미술 활동에 익숙하지 않거나 말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내담자의 경우에는 상담자는 조급한 마음보다는 내담자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반영적 경청법을 사용해서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포의 형성은 치료의 최대 성공 비결이기 때문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라포 형성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라포 형성 시기입니다. 라포가 형성돼야 이 내담자는 치료자를 신뢰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서스럼 없이 털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중기 단계입니다. 자, 초기 단계의 중요한 내용들 뭐 탐색, 규칙 정하기, 검사 실시해서 그 검사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그 내담자와의 라포 형성의 친밀감이 형성이 돼서 그렇게 된 후에는 이제 중기 단계로 넘어가서 중기 단계는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기도 하지만 양가 감정이나 두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이, 역전이 등의 감정들이 표현되기도 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이 중기 단계의 시점입니다. 이에 상담자는 이런 내담자 혹은 상담자 본인의 감정을 충분히 살펴보고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이 되든가 역전이 되든가 또 이 양가 감정에 빠지게 되면 주의해서 우리가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기 및 종결 단계인데요. 이 말기 단계에서는 치료 시작 때 가지고 온 주호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상담자는 내담자와 함께 종결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담자는 이 시기에 좀 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보이며 자기 통제나 유머 등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종결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종결 몇 회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내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동의 이제 경우는 치료자가 종결까지 남은 횟수만큼 캔디를 준비해서 아동이 이것을 보고 종결까지 몇 해 남았는지 스스로 종결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남은 회기가 한 5회기 남았다 그러면 캔디를 5개 준비해서 이제 우리 친구와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만나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치료를 해왔는데 이제 이 캔디를 선생님이 준비했는데 이 캔디가 5개가 남았어요. 이 5개를 이제 한 번 올 때마다 선생님이 우리 친구에게 줄 텐데 이 5개를 다 먹고 나면 이제 선생님과 만남을 헤어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시기가 올 거예요. 이렇게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서 아이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종결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술치료 기법을 쭉 보면은 이제 미술치료 기법은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기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앞서 제시했던 진단검사인 HTP 검사나 만다라 검사나 KFD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단과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기법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만다라 기법입니다. 이 만다라 기법은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인데 자아 정체감 확립이나 심리적인 통합에 유효한 기법입니다. 만다라는 원이 지니고 있는 인간의 마음의 전체성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우주관이나 종교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크레용, 파스텔, 물감, 색연필, 색종이 등 다양한 미술 재료를 사용해서 개별적으로나 집단을 대상으로 이 만다라를 완성하게 합니다. 집단으로 만다라 그리기를 실시할 경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집단 속의 자기 이해나 협동심 등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다라 작업은 벽화 위에 많은 사람이 함께 작업할 경우 개인이나 소집단이 책상 위에서 그리는 것보다 내담자들이 거부감을 덜 느끼고 편안함을 더 느끼며 집단 내의 역동성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장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다라 기법은 이제 개인 상담보다는 집단 상담에 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신체 윤곽 그리기인데요. 신체 윤곽 그리기는 스테인하드가 처음으로 제안한 기법인데 이 아동을 큰 종이 위에 눕히고 상담자가 아동의 신체를 따라 그리는 겁니다. 상담자는 내담자 아동에게 누구야? 이것이 누가 되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아동이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한다고 답할 경우 아동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아동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나타내는 신체 윤곽일 경우에는 이 인물들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을 도화지에 대고 그리고 난 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 윤곽 그리기는 자기 신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체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신체 윤곽 그리기는 심신장애인의 그 신체 개념이나 자아 개념에 부정적일 경우에 사용되는 기법으로 전체 자기 신체 윤곽 그리기뿐 아니라 손도장이나 발도장 찍기라든가 가면 만들기, 거울 보고 자기 그리기 등 이 신체 일부를 그릴 수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신체 윤곽 그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정 그림 그리기입니다. 아동이 말 대신 그림으로 자신의 감정을 노출시키는 기법으로 오커너의 그 인생 색칠하기 기법과 감정 차트 기법 그리고 이를 응용한 감정 하트 만들기 등이 있는데 인생 색칠하기 기법은 상담자가 아동에게 몇 가지 색채들과 보편적인 정서를 연결시키고 이를 어떻게 색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예를 들면 상담자가 아동에게 오늘 하루 기분이 어떤지 물어본 후에 아동이 즐거웠다고 대답을 하면 즐거울 때 생각나는 색깔이 무엇인지 또는 화가 났을 때 생각나는 그 색깔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감정과 색채를 연결시켜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무리치료의 한 형태로 아동이 자신의 그 감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다양한 감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사정이나 또 치료 상황 모두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감정 차트 기법 또한 인생 색칠하기 기법과 비슷해서 아동이 원하는 색깔과 아동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을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사회적 원자, 소셜 아톰이라고 하는데 심리극의 창시자인 모레노라고 하는 그 학자가 1940년대 제안한 소셜 아톰, 소시오그램
이 내담자가 맺고 있는 대인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법은 간단한 도형으로 짧은 시간 내에 내담자의 인간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대개 여자는 동그라미, 남자는 세모로 표현합니다. 이는 친숙 정도와 사회적 원자의 적절한 사회적 한계 사이의 경계에 대한 명확한 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기에 다소 거부감이 있거나 방어적인 사람들에게 실시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 검사입니다. 상담자는 다른 매체를 활용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사회적 원자를 나타내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들이 좋아하는 크레올라 모델 매직 재료를 이용해서 그 여러 가지 색깔 돼 있는 것 있지요. 그런 거 그 점토같이 생긴 거, 그것을 사용해서 이제 아주 그 부드럽고 물렁물렁해 손에 묻지 않고 아동들이 사용하기 아주 적절한데, 여러분 책의 5-5의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 그림의 그 얘는 초등학생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 각각의 대표하는 색깔로 눈사람을 만든 후에 가는 선을 만들어서 가족 간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남자 아동은 자신을 빨간색 눈사람으로 표현하고 반대편에 있는 파란색을 아버지로 표현했는데,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아버지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와 연결선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자는 이러한 활동을 한 후에 아동 스스로가 이 작품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담자는 아동이 현재 맺고 있는 대인관계나 가족관계에서 그 상황이나 관계 정도를 잘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꼴라주 기법인데요. 꼴라주 여러분 잘 아시죠? 꼴라주는 신문이나 잡지, 사진 등에 나와 있는 그림이나 내용 중에 자신이 오리고 싶은 것들을 오려서 붙여 구성하는 기법입니다. 원본처럼 완벽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술 능력이나 뭐 상상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그런 내담자들에게 덜 위협적인 덜 부담적인 그런 미술 치료 기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꼴라주 기법은 미술 치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미술 제작 초기뿐 아니라 무의식적인 수단으로서 그 자기 표현의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기법은 거부감이 적고 표현하기 쉬운 장점이 있고, 내담자가 직접 재료를 선택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체된 측면이나 혼돈된 감정에서 벗어나 규칙을 창조하도록 하는 상징적인 활동이 될 수 있게 만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나 그리기를 보면, 나나는 특별한 도식이나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극적거리기를 통해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미술 치료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영국의 분석학자인 위니컷과 미국의 미술교사인 켄이 자신이 만든 낙서를 통해 거기서 그림을 발전시키는 시각적인 시작으로 이 나나의 개념을 시작을 하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 기법은 그림 그리기를 어려워하거나 또 상상력이 부족한 내담자들에게 아주 적당하다고 볼 수 있고요. 내담자가 끄적거리고 난 후에 그 안에 숨어있는 이미지를 찾아보고 이를 표현해 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법은 처음에 공식적으로 개인과 가족들을 평가하기 위한 미술 치료 평가 도구의 하나로 이용되었지만은 어린 아동들이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게 되자 론 헤이가 이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데 닷투닷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점을 찍어 가지고 점 찍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그려 나가는 걸 말합니다. 닷은 이 점 그런 걸 의미합니다.
난화와 같은 이 시각적인 시작 접근은 진단뿐 아니라 치료에서도 사용되는 미술 치료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난화를 바탕으로 상호 이야기 나누기를 할 수 있는데,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기 서로 제시해준 난화에서 이미지를 찾아 이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서로 번갈아가며 이야기를 만들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난화 상호 이야기법은 앞서 제시한 것처럼 어린 아동들보다는 말을 잘 할 수 있고 중증 장애보다는 경도 장애 아동들에게 아주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화 그리기인데요. 자유화는 내담자가 매체나 주제를 자신이 스스로 정해서 그리는 방법인데, 진단이나 치료 상황 모두에서 사용되는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기 때문에 내담자의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무엇을 그려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아동들의 경우에 상담자가 간단한 주제를 정해주는 것도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느낌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라고 하거나, 또 자연 중에 가고 싶은 곳을 그려보라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나 다른 집단 구성원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구성원이 있다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그림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로 제시된 그림들은 여러분 좀 살펴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는 협동화 그림입니다. 앞서 제시한 집단 난화 그리기에서처럼 협동화 그리기는 가족이나 소집단들이 각자 한 가지 색깔의 크레파스를 선택해서 한 장의 종이에 함께 그림을 그리게 하는 집단 치료 기법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들이 그리는 위치와 또 내용, 그림 순서, 집중 정도, 협동성, 자발성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관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집단 체계와 역동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 활동을 통해서 집단 구성원들은 협동심과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능력, 집단에 대한 이해 능력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담자의 재량에 의해 가족이나 집단 전체가 함께 할 수 있고, 또 이를 소그룹으로 나누어 실시를 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의 그림 5-10을 보면 한 가족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첫 회기에 실시한 그런 아빠와 딸의 협동화 그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상담자는 아빠, 보모, 첫째 딸, 둘째 딸에게 2명씩 짝을 지어 함께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그림을 그리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큰딸은 보모에 대한 저항을 보이며 아빠와 함께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였고, 보모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작은 딸은 보모와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상담자는 전체적인 가족 역동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각 가족 구성원들의 자리 배치나 그림 패턴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미술치료 기법들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때로는 진단 도구로서, 때로는 치료 도구로서 사용되어져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시한 미술치료 기법 외에도 내담자에게 도화지를 제시하면서 내담자가 보고 있을 때 테두리를 그어서 제시하는 테두리법이나 산, 강, 바다, 나무, 사람 등을 차례대로 제시하여 그림을 그려서 하나의 풍경이 되도록 색칠하게 하는 풍경 구성법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이, 이 외에도 이를 바탕으로 박스나 신발 등을 이용해서 가족을 표현하거나
자신이 가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 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술 치료를 이제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세세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미술 치료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 미술 치료는 특히 여러분 성폭력을 당했거나 또 아니면 부모로부터 그냥 가학 행위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학대를 받았다든가 이런 아동들에게 TV에서 보면 많이 사용되는 그 기법이 미술 치료 기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폭력이나 또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쉽게 실어증이 생길 수도 있고 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그리게 해서 그 아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감정의 상태가 어떤지 또 그 아이가 학대를 당하면서 성폭력을 당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우리가 진단해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미술 치료를 통해서 치료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쉽게 여러분이 한 번 강의 들어가지고 다 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입니다. 말 그대로 전문가예요. 그러려면 많은 공부와 또 많은 임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미술 치료를 그림을 그려보게 하고 분석해보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하기를 게을리하거나 또 귀찮아하면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아주 좋은 치료 기법들을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쭉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줘도 이걸 자기 것으로 잘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배울 때뿐 그냥 나도 배웠어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주의 깊게 잘 다시 한번 듣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여러분 지도하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미술 치료를 한번 실시해 보면서 분석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술 치료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은 반드시 임상을 해 보셔야 되고요. 또 만약에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또 나중에 미술 치료 자격 과정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때 하시면 이쪽에 또 상담을 하는데 아주 미술치료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발달센터나 이런 데에 아주 중요한 그 교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을 운영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그 치료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원장은 제 제자인데 이걸 좀 가르쳐 주었더니 원에서 사용을 하고 부모 상담을 한번 해줬더니 부모가 깜짝 놀래고 그 부모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을 운영하는 데에 이러한 것들을 왜 자격증 과정을 여러분 이렇게 그 대학원 과정에서 열어서 여러분에게 해주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전문가가 돼야지 이론적 학문만 그냥 머리에 가지고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13강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